오늘은 국가검진 2편입니다. 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 닥터 K입니다. 지난번에 국가검진 1편이었죠. 국가 일반검진, 암검진의 개요와 대상 기준, 계측검사, 혈색소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국가검진, 일반검진에서 계속 혈압이 높게 나와서 재검이 뜨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내 혈압이 측정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국가검진 2편입니다. 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검사 항목들을 보면요. 혈색소 검사 밑에 공복혈당이 있어요. 공복혈당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그죠? 공복혈당은 99까지가 정상이고 100부터는 정상이 아닙니다. 100에서 125까지는 당뇨 전 단계고 126 이상을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100에서 125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아직 당뇨가 아니네? 하고 안심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왜냐면 내가 오늘은 115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이미 7.0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더라도 깜짝 놀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뇨 전 단계네? 하고 놀라는 거죠. 당뇨가 아니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전 단계라고 하면서 당화혈색소라든가 당을, 공복혈당을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실제로 지금 벌써 당뇨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아직 당뇨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가 당뇨가 좀 있는데 다음날 쟀더니 공복혈당이 한 13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7.0 이미 6.5를 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거든요. 일반 검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좀 긴장하고 와요. 긴장하고 나 이제 전날부터 많이 식사를 조심하고 그러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또 유난히 공복혈당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마냥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공복혈당 장애로 나온다.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온다. 그러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다시 해보든가 아니면 검사를 굳이 다시 안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서 이거를 100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25가 넘게 나면 당연히 그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뇨가 맞는지 아닌지 확진검사를 나라에서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확진검사 하세요 하고 날아가면 확진검사를 꼭 한 번 더 받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복혈당 다음에 고지혈증 수치들 나왔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수치는 예전에는 매년 검사를 해줬습니다. 나라에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요. 남성들 경우에는 만 24세 이후 여성들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후부터 4년 간격으로만 나라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왜 고지혈증 항목이 안 들어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내가 올해 고지혈증이 궁금하세요.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 항목에 안 들어있더라도 이왕 뽑은 피해서 추가로 검사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내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항목들 이제 4가지 있죠. 총 콜레스테롤 있고요. 중성 지방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과 비타민 D, 담즙,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순식간에 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꼭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 먼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총 콜레스테롤이고요. 200 미만이 정상이에요. 이보다 낮으면 좋긴 한데 160 이하로 또 떨어지면 오히려 다른 질환들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 이하로는 안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죠.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유는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을 순환하면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다가 간으로 가져가서 제거를 시켜줘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들 중에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높으면 좋은 겁니다. 60 이상이 좋은 거예요. 그와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동맥경화,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도 130 아래가 정상이고 130에서 160 사이에는 위험 단계, 160 넘으면 심지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요. 사실 이제 그냥 나쁜 거예요. 이것도. 몸속에서 어느 정도 이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 중성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분해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생성을 시키는데 도와요. 그리고 이 중성지방이 쌓이고 쌓이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혈중 중성지방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어 150 아래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은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좀 식이습관과 관련성이 커요. LDL 같은 경우는 내가 전날 삼겹살 먹었다고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성지방은 전날 삼겹살, 탄수화물, 술 드시면 확 올라갑니다. 그거는 반대로 전날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시면 또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쉽게. LDL보다 중성지방이 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수치가 좀 잘 나오려면 전날 너무 늦게까지 식사하시면 안 되고 전날 저녁에는 가볍게 좀 식사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걸 드시지 마시고요. 중성지방과 LDL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영상 여러 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신장질환과 관련된 수치들 나와요. 혈청 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써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콩팥, 신장하고 관련된 수치인데요. 크레아틴은 우리의 근육 속에 존재하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크레아틴의 대사산물이에요. 즉 크레아틴이 대사되면서 생긴 노폐물이 크레아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근육에서 만들어진 크레아티닌이 왜 신장 검사에 쓰일까요? 왜냐하면 이 크레아티닌은 신장에서 이렇게 배설물로 만들어진 다음에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이동을 해서 걸러진 후에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딱 근육과 콩팥 이렇게만 이 크레아티닌의 수치에 영향을 끼쳐요. 다른 데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 속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상시의 평균치보다 높으면 그만큼 콩팥에서 크레아티닌을 제대로 배설시키고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안 좋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또 크레아티닌의 생성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고 신장 기능을 완벽하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신사구체 여과율을 함께 봐요. 이 신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낸 혈액의 양을 말해요. 자, 결과지에는 60 이상이 정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 수치가 90에서 120ml 정도 됩니다. 60에서 90 사이는 신장 기능이 조금 약간 감소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일시적인 그런 영양결핍, 탈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사구체가 90 이상이면 안심이지만 만약에 60에서 90 사이다 하면 이게 내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수치인지를 확인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계속적으로 60에서 90 사이다 하면 우리 콩팥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콩팥 기능을 좀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었죠. 그거 한번 살펴봐 보시면 우리의 콩팥 기능을 어느 정도 60에서 90 정도일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간 기능에 관련된 수치 나옵니다. AST, ALT, 감마GTP 나와요. 모두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인데요. AST는요, 주로 간세포뿐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뇌 근육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ALT는 주로 간세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나 이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우리의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AST와 ALT가 혈액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근력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도 세포들이 깨지면서 AST가 방출되기 때문에 AST가 올라가면서 간세포까지 깨지면 ALT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고강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AST만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조금 줄이거나 해서 휴식을 취하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AST만 올라간 게 아니고 ALT까지 올라있다. 그러면 정말로 간 기능, 간세포가 깨진 거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감마GTP는 무엇이냐? 감마GTP는 간 기능과 동시에 쓸개 기능을 나타내는데요. 아미노산을 세포 내로 운송하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서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이 감마GTP가 많이 만들어져서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GTP가 특히나 높다면 최근에 음주를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음주를 하셨으면 금주를 하시고 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검사 전에 또 금주도 했어요. 그런데 AST, ALT, GTP가 다 높다. 이런 거는 간기능 장애입니다. 간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쉽게는 알코올성 간염, 술을 많이 드셔서 만성적이거나 급성 간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 지방간인 경우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지방간염까지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당연히 B형간염, C형간염, 간경화, 간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세 가지 다 높다면, 아니면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높다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네 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단백뇨가 있는지를 봐요. 단백뇨에 대해서는 한번 영상 다룬 적이 있죠.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은 소변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입자가 커서 신장에서 모두 걸러져요. 물론 일부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다 걸러져요. 하지만 신장에서 제대로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 단백질이 송송송 빠지게 되죠. 보통 당뇨라든가 신증후군, 사구체 질환같이 콩팥의 거름망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단백뇨가 검출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콩팥의 기능이 멀쩡한데도 기립성 단백뇨처럼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백뇨가 양성이 나왔거나 약한 양성이라도 어쨌든 좀 애매하게 나왔다 하는 경우라면 이 검진에서 하는 단백뇨 검사는 스틱으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그 정밀 검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간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단백뇨가 나와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소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돼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몇천 원 안 하기 때문에 소변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부 촬영 검사 있어요. 이 검사에서는 폐와 심장, 횡격막을 확인해요. 이때 검사 결과에서 결핵이나 폐렴, 폐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다만 이제 비활동성 결핵처럼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요. 비활동성 결핵은 결핵에 예전에 걸렸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이 지나갔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얌전한 상태라는 거죠. 흉터만 남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과를 보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검사는 필요 없고 매년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변화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흉부 촬영 검사 다음으로는요, 문진표를 토대로 개선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이 나와요. 그리고 비형간염,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 검사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으시게 돼요. 먼저 비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체가 형성돼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항원은 무엇이냐, 내가 비형간염에 걸렸을 때 이 항원이 양성이 나와요. 비형간염에 걸린 적이 있거나 보균자 상태인 거죠. 아니면 현재 뭐 비형간염 관련된 약을 먹고 있다, 만성 비형간염, 급성 비형간염 이런 경우에 양성이 나옵니다.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경우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뭐 보균자 상태가 몰랐는데 항원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병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체가 양성이 나와요.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거는 예방접종을 잘 받아서 항체가 형성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항원도 음성, 항체도 음성이에요. 그러면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라면 새롭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니까 둘 다 음성인 경우도 해당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이제 노인 기능 평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셔서 그냥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골밀도 검사 나오죠.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에서 66세 사이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검사인데요. T값이 마이너스 1.0 위로는 정상이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아래가 골다공증입니다. 각각 골감소증, 골다공증에 해당된다면 이것도 역시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투여할지 골다공증 약제를 먹을지 상담 받아보셔야 하고요. 정상이면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장을 보면요, 심내혈관 질환 위험 평가가 있어요. 이 결과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건강 관련 요인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있는 건강 신호등이 위험 또는 주의를 나타낼 때는요, 오늘부터라도 꼭 개선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번 영상에 이어서 국가검진 결과지를 해석하는 법, 여러 가지 수치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일반 건강검진은요, 우리 몸 상태를 체크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하고 포괄적인 검사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잊지 말고 국가건강검진 받아보셔야 하고요. 이상 소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개선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 닥터 K였습니다.